안녕하세요.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난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설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AI 사피엔스 읽어보겠습니다. AI 사피엔스. 이 부분은 제가 안 읽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 읽었는데, 읽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이 가장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회사 제품은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요. 휴대폰을 처음 사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휴대폰을 사줬을 때 어떤 그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사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 인재 조직 철학까지 모든 것을 소비자 경험에 맞춰라. 과거에는 그저 제품의 외형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의 감성적 차이나 소재의 차이 정도로 브랜드의 가치를 다르게 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총체적인 경험의 차이가 브랜드 가치를 결정한다. 요즘 아이들이 아이폰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에어드랍이나 커뮤니티 같은 아이폰에서만 사용 가능한
독특한 기능이 자신에게만 없을 경우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왕따 당하기 싫어서 비싼 폰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욕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갤럭시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기능을 만들어 왔을까? 갤럭시가 스마트폰 출시 이후 아이들을 위해 10여 년간 만들어 온 폰이 바로 갤럭시 키즈폰이다. 애들 표현을 빌리자면 쓰레기폰이다. 이 폰은 아이들의 소망이 아니라 엄마의 모든 소망이 집약된 폰이다. 게임도 할 수 없고 유튜브도 볼 수 없고 당연히 무슨 앱을 깔아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도 없다. 오직 친구들과 카톡 정도 하고 엄마와 소통하는 데만 활용하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인 폰이다. 사실 엄청나게 인기를 끌며 팔려나갔다. 스마트폰은 엄마들이 사주는 거지 아이들이 직접 사는 제품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폰이 아니라 쩐주가 원하는 폰을 기가 막히게 기획한 것이다. 그렇게 10년 동안 갤럭시 키즈폰은 팔려나갔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쓰레기폰 취급을 받았다. 아이들이 아무 앱도 쓸 수 없고 엄마의 톡만 끊임없이 오는 폰과 최신 아이폰을 비교한다고 생각해보자. 이건 도무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디지털 원주민인 잘파 세대 아이들의 세계관에 갤럭시폰, 쓰레기폰이 각인된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그래도 기술로는 조금 더 앞서가는 갤럭시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이 자라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갤럭시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남아있을 것이다. 최근 유튜브에는 소개팅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어머 갤렉이 쓰세요? 혹시 아저씨세요? 라고 물어본 이야기가 잘파 세대로부터 큰 공감을 받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저처럼 웬만하면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는 국뽕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품의 갤렉이라니 더구나 기능적으로는 부족할 게 없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허영심이 가득하구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다. 그런데 갤럭시 키즈폰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을 바꾸었다. 안타깝지만 갤렉이라고 부르는 그들과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의 잘파 세대가 가진 갤럭시에 대한 반응은 10년간 폰 판매만 생각했던 삼성의 업보다 경험보다는 매출이 중요했던 시대에 불우한 유산이기도 하다. 디지털 문명 전환에도 불구하고 MZ세대의 세계관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개도국 관성의 슬픈 결과물이다. 좋은 인상 주기보다 나쁜 선입견 지우기가 훨씬 어렵다. TV도 보지 않고 따라서 광고 노출도 없는 잘파 세대에게 커뮤니티는 곧 팬덤을 키우는 권력의 중심이다. 자발적 팬덤은 광고가 아니라 오직 경험이 결정한다. 잘파 세대의 디지털 세계관에서 보면 갤럭시 키즈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아예 존재감조차 없었던 것이다. 신박한 기능의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반박조차 할 수 없었다. 무궁무진한 디지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갤럭시 키즈폰 사용자들이 수능은 더 잘 봤을지 모르지만 갤럭시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갖지는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엄연히 키즈폰을 사주었는데 아빠가 쓰는 최신 폰으로 바꿔달라고 10살짜리 아이가 우길 수 있을까? 하기야 당시에는 게임을 많이 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게임을 오래 하면 폭력성이 극에 달한다. 게임 중독으로 살인마가 된다. 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과 지상파 방송국이 앞다퉈 내보내면서 그 유명한 셧다운제까지 만든 시절이었다. 게임을 잘해보겠다고 최신폰 사달라는 건 그야말로 언감생심이었다. 이때 우리가 간과했던 아이들의 세계, 그들의 커뮤니티에는 그래서 갤렉이라는 씻기 어려운 오명이 새겨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20대를 넘어 뻗어가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이러한 나쁜 선입견은 지우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어떠한 권력이나 레거시에 의해 지배당하는 걸 매우 싫어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권력을 행사한다. 누가 광고를 하고 돈을 준다고 해서 그걸 바꿔내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키즈폰을 만들 당시에는 아마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칭찬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사회악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폰이니까 엄마들의 팬덤도 굉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불과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고객을 중심으로 경험을 디자인하는 일은 오로지 세심하게 또 멀리까지 내다봐야 하는 작업이다. 오로지 고객만을 바라본다.
라는 슬로건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경영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기능 위주의 제품 디자인, 매출 중심의 상품 기획, 선진국 제품 따라하기 등으로 세계 최고의 제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글로벌 톱이 되려면 경영 철학과 조직 운영의 근간을 리셋할 때가 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조직 개편에 이어 세계관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여전히 갤럭시의 열렬한 팬이다. 강의장에서 가서도 엄청나게 좋다고 자랑한다. 그래도 반성할 건 꼭 반성해야 한다. 팬덤 경제 시대에 50대가 아니라 10대, 20대를 감동하게 해야 미래 성장의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것이 삼성전자 임직원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고객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면 다르게 봤어야 할 GOS 사태. GOS 사태. 한동안 시끄러웠던 GOS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 역시 마찬가지이다. GOS 사태에 대한 나무 위키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삼성 갤럭시 GOS 성능 조작 사건이란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제품군에서 자사 기본 탑재 앱인 GOS를 이용해 제품의 성능과 해상도를 낮추었으나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벤치마크 앱에선 정상 성능인 것처럼 구동되도록 설계해 전세계 고객들을 속인 벤치마킹 치팅 사건이다. 일명 GOS 사태 또는 GOS 게이트라고 부른다. 정의부터가 뭐가 적대감이 가득하다. 2022년 갤럭시 S22C 출시 후 처음 이 사건이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도 삼성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분위기였다. 당시 게임을 즐기던 S22 사용자들이 게임을 좀 오래 해 발열이 발생하면 성능을 다운시키는 GOS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정아, 예. 뭐 얘기해도 되지? 아니, 좀 이따가. 뭐 하는 거야? 스스부스 뉴스 소속 IT 리얼 유튜브 채널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인터뷰를 했는데 진행자가 GOS 좀 끄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라고 질문했다. 이때 삼성전자 직원이 직접 출연해 저희는 소비자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타협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때부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네티즌 수사대가 조사에 들어갔다. 진짜 그렇게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한 것이냐? 그렇다면 발열이 발생할 때만 성능을 떨어뜨리는 거냐? 작동 원리는 뭐냐 등 전문가들이 질비한 인터넷 세상에서 모든 비밀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게임을 시작하고 발열이 과해지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소프트웨어 상에 삼성이 등록해 놓은 앱들은 구동하기만 해도 성능을 바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앱 목록을 정해 규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속도를 테스트하는 성능 벤치마킹용 앱들은 모두 GOS 작동 없이 원래 성능대로 다 돌아간 것이다. 이 앱들도 엄청나게 과부하를 걸어 테스트하는 앱인 만큼 게임 앱보다도 가혹한 작동 조건을 걸고는 한다. 그런데 이들 앱은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성능 비교에서는 아주 좋은 제품으로 보고된 것이다. 이러니 이율 배반적이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렇게 성능을 저하시켜 사람들이 계속 신제품을 구입하도록 만드는 게 전략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다. 철학과 근본을 바꿀 수 있는가? 긱벤치 같은 성능 비교 사이트에서는 최고의 성능으로 나오는데 이상하게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알고 봤더니 삼성이 지정한 앱을 켜기만 하면 바로 성능을 떨어뜨리는 GOS라는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심지어 그런 게 작동한다는 걸 사전에 고지도 하지 않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진실로 밝혀졌다. 한번 속은 고객은 다시는 믿지 않으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심지어 고객 기만이라며 여기저기서 소송이 발생했다. 삼성전자의 대처도 이해는 간다. 삼성전자는 과거 갤럭시 노트 7을 발매했을 때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전량 회수해서 폐기하는 바람에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도
남았다. 그래서 발열, 과열에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AP가 너무 오래 작동에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그 성능을 다운시키도록 GOS라는 걸 개발한 것이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갤럭시 신제품이 나왔는데 성능 비교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클럭 스피드가 아주 높게 나오는 것이다. 리뷰에서도 칭찬이 쏟아졌다. 내가 즐기는 게임을 하는데 최적의 폰이다. 그래서 구매하자마자 신나게 게임을 한다. 그런데 뭔가 잘 안 돌아가고 버벅거린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게임 앱만 켜면 무조건 성능을 저하시키고 그 기능을 사용자 마음대로 끌 수도 없다.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배신감들이 게임 커뮤니티를 가득 메웠고 당연히 삼성에게 따져 물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 밝혀내고 보니 앞뒤가 안 맞다.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진정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마음을 다친 잘파 세대의 배신감은 계속 확산했고 심지어 삼성전자의 사내 인터넷망에서도 GOS 대응 방식에 대한 비난이 MZ 직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이러한 대응 방식을 보며 삼성은 MZ 고객 중심의 본질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건 그냥 광고 문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경영의 철학, 그 관성을 이겨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초격차를 만들었고 세계 1등에 올랐으니까. 그 전통의 힘에 대한 자부심도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질을 바꾸는 일이 어렵다. 누구나 이름이나 조직 구조는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철학과 근본을 바꾸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담대한 도전,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실무적인 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이 임원의 임기이다. 임원이 되면 실적이 나와야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대전환의 위험을 감당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숫자를 조금 늘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무수한 조언과 컨설팅을 받지만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대전환 같은 급격한 변화에는 아무도 도전할 수가 없었다. 조직 자체가 고객 경험 중심의 근본적 변화를 실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다. 그럼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 모든 걸 바꾸는 거라면 삼성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사실 그 어려운 걸 이미 실천하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이뤄낸 것이 삼성전자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 그래야 삼성이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국내 시장만 공략하던 이류 기업 삼성전자를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사실 반도체 세계 1위, 스마트폰 세계 1위, TV 세계 1위를 목표로 삼았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심지어 국내 모든 언론사도 괜한데 돈 쓰지 말라고 말렸다. 어떻게 미국이나 일본, 독일을 따라가느냐고 말이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중소기업 위주로 키우는 게 맞다고 했다. 적어도 국민의 90%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꿈을 이룬 게 삼성전자다. 한번 해본 기업이라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숫자로 기술로 무시무시한 근무시간 투자로 혁신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다. 좋은 경험을 디지털 세계로 끝없이 확산시켜 광고하지 않아도 고객이 열광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구매하게 만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애플보다 더 사랑받는 삼성을 만드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고? 미친 것 아니냐고? 맞다. 그런데 적어도 꿈이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어렵다는 반도체 세계 1위 또 한번 찍어봤는데 애플을 이겨보겠다는 미친 꿈도 못 이루라는 법도 없다. 그러고 보면 스마트폰 설계와 제조에 대한 자체 기술도 있고 가장 중요하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과거 아무것도 없을 때와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친 꿈 한번 제대로 꿔봐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되돌아갈 길도 없다. 스마트폰이든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최정상 자리에서 싸우는 중이다. 전투에 들어갔으면 끝까지 끝장을 봐야 한다. 포기하지 않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꼭 불리하다고도 볼 수도 없다. 이제 전투는 막 시작되었다. 가스레인지 저거 경험 어떻게 켜? 디자인에는 왜안 가보지도 켜져? 않은 길에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어? 가스가 없어. 아니 가스가 아니라 그거 가스가 없어. 전자레인지. 아 전기레인지. 응, 그거 왜안 켜져?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